안녕하세요. 오늘도 차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살이를 정리하고 지금은 작은 시골 마을에 내려와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태어나 줄곧 서울에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노후에는 시끄럽고 복잡한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꿈을 이루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미리부터 고백을 하자면 저는 도망치듯 서울 생활을 정리했었는데요. 제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결정적인 사연이 있었어요. 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리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기만 한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싫은 기억일수록 꽁꽁 감춰놓으면 내 안에서 골마 터진다고. 그래서 하소연이든 뭐든 밖으로 뱉어내야 가벼워질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가벼워지고 싶다는 소망으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써보려 합니다. 저는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많이 풍족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분에 넘치게 풍족했던 것이 이유였는지 저는 어른이 될 때까지도 그다지 욕심이라는 것이 없었는데요. 아마 무엇이든 가지려고 했던 욕심 많은 언니와 사람이건 물건이든 심각할 정도로 질투 많은 동생에게 치여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그랬던 제가 처음으로 남편을 만나 원하는 것이 생겼고 그다지 좋은 조건의 남자는 아니었지만 평생 바라는 것이 없던 둘째 딸이 처음으로 바라는 일이라 저희 부모님은 두말하지 않고 남편을 사위로 받아줬죠. 남편과 저는 다니고 있던 회사 거래처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처음 만났을 땐 그저 남들과 다를 것이 없는 비즈니스 관계였는데 그 뒤에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어 함께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니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었죠. 그렇게 가까워진 남편은 생각보다 젠틀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을 살뜰히 챙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남편의 그런 점을 저도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1년간 진행된 프로젝트가 끝나는 날 이대로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던 저와 남편은 자연스레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는데 둘 다 워낙 서로에 대한 호감이 있어 그랬는지 저희는 이미 그러기로 한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한 2년 동안 남편과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30살이 되던 날 남편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처음으로 결혼에 대한 욕심이 생겼는데 결혼 전 친정 엄마의 권유로 받게 된 산부인과 산전검사에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얘기를 듣게 됐죠. 뭐라고요? 어떻게 제 딸이 불임일 수 있어요? 이제 고작 30인데. 선생님,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건 아닌가요? 우리 딸 이제 곧 결혼하는데 불임이라뇨. 따님은 아무래도 선천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생리불순이 심했고 자궁도 기형이라 시험관도 어려울 듯 싶습니다. 저는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옆에서 자꾸만 어떡하냐고,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거냐고. 친정엄마가 걱정스러운 호들갑을 떠셨지만 제기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아마 저 역시도 그만큼 충격이 컸었나 봐요. 그도 그럴 게 남편은 3대 독자였고 상견례 때 다른 건 몰라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도 아이는 최대한 빨리, 그것도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나마 결혼 전에 미리 알게 돼서 이 결혼을 그만두는 것이 서로에게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랑하는 남편과 불임으로 헤어질 생각을 하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만 울어. 난 헤어질 생각 없는데 왜 자꾸 그래? 그래도 내가 몰랐으면 몰랐지. 어떻게 자기랑 결혼을 해. 나는 괜찮아. 물론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자기도 자기만 자기 부모님한테 내가 어떻게 며느리 되겠다고 그래. 자식이 더 있으신 분들도 아닌데. 그런 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수정이 너는 예정대로 우리 결혼 준비해. 나 못 믿어? 그야 믿지만. 그럼 됐어. 우리 결혼해서 애 없어도 행복하게 살자. 그럼 됐지? 안 그래? 남편은 참 고맙게도 그렇게 저의 마음의 짐을 덜어줬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친정 부모님은 고맙고 미안하다며
신혼집도 대신 장만해 주시고 남편과 시아버님의 차도 바꿔주셨는데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희 아빠의 통 큰 혼수에 그저 고맙다고 연신 허리를 굽히셨어요. 장인어른,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이걸 다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 차까지 바꿔주시고 제가 너무 받기만 해서 염치가 없습니다. 염치는 무슨, 가족끼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야말로 너무 고마워서 그러지. 자네한테도 고맙지만 자네 부모님에겐 더 고마워. 자식이라고는 자네 하는데 얼마나 손자를 기다리셨겠는가. 그런데도 괜찮다고 하시다니 나야말로 염치가 없지. 아닙니다. 수정이가 얼마나 저희 부모님에게 잘하는데요. 아마 수정이가 예쁘셔서 괜찮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장인어른도 이젠 정말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 세상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수정이가 복이 많아서 자네 같은 남편이랑 좋은 시부모님을 만났어. 부족한 딸이지만 잘 부탁하네. 별 말씀을. 오히려 제가 수정이랑 장인 장모님께 잘 보여야죠. 제 주제에 어떻게 수정이 같은 아내를 얻겠어요. 제가 지금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꼭 장인어른 부끄럽지 않은 사이가 되겠습니다. 수정이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는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이미 언니는 많이 가진 집에 돈도 잘 버는 사업가 형부를 만나 시집을 갔기에 친척들 사이에서 다소 제 결혼이 비교가 되긴 했지만 저는 저희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넓은 마음을 가진 집에 시집을 가는 것이니 제가 꿀리는 결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정말 잘 살 자신이 있었고 실제로도 남편과 큰 문제 없이 아이 없이도 15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고 그 사이 질투 많은 동생이 언니처럼 내놓으라는 집안에 그것도 변호사 매자와 결혼을 하니 저도 모르게 조금씩 현실적인 비교가 되었는데 저희 남편은 저와 결혼할 때도 과장이었고 15년이 지났어도 계속 직책에 오르지 않는 만년 과장이었어요. 저 역시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저렇게 오랜 근무를 했는데도 진급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차마 왜 그렇게 승진을 못하냐고 물을 수는 없더라고요. 괜히 형부와 매제랑 비교하는 것 같았고 가진 거라고는 성실함과 자존심밖에 없는 남편인데 그걸 건드리면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결혼 생활에 금이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내심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데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니 연봉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며 이해하려 했고 그러던 중 부쩍 야근이 잦고 피곤해하는 남편이 위태롭게 보였어요. 자기야, 살이 더 빠진 것 같은데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몸도 신경 써야지. 아니야, 요즘 회사에서 일이 바빠서 그래. 그러게, 원래 자기네 회사가 그렇게 야근이 많은 회사가 아닌데 요즘 무슨 일 있어? 휴일에도 자꾸 출근하고 그런데도 월급은 그대로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전에 말했잖아. 우리 회사가 요즘 휘청휘청 한다고. 그래서 그만둔 사람이 많아서 그래. 이번에 새로 사람들 좀 들어오면 괜찮아질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애들도 있고 주말에 나오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내가 자꾸 나가게 되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어도 아이에겐 여전히 태어날 수 없었죠. 그렇다고 남편과 시부모님이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괜히 저 혼자 찔려서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저 역시도 아이가 없다는 것이 속상했고 또 3대 독자집 대를 저 때문에 잊지 못한다는 것이 그때까지도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입양도 심각하게 고민했었는데 남편과 시부모님은 남매 핏줄을 데려와 키운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며 단념하라 했고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데 아이를 데려오면 그 아이도 저처럼 눈치 보며 살 것이 분명했기에 저 역시도 포기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그저 남편의 몸이 더는 축나지 않길 바라며 영양제는 물론이고 용하다는 한의원에서 보약도 지어 남편을 먹였고 한 번은 뽐낼 솜씨는 아니지만 휴일 출근한 남편에게 보양식 점심이라도 싸서 먹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도시락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 도시락에 놀라고 좋아할 남편을 생각하니 도시락을 만드는 내내 힘든 줄도 모르고 김밥부터 샌드위치까지 그렇게 3단 피크닉 도시락을 쌌어요. 그리고 몇 명이 더 있을지 모르지만 출근한 회사 사람들도 먹도록 별도의 도시락을 몇 개 더 쌌는데요. 그렇게 양손 무겁게 모처럼 남편의 회사를 찾았고 저는 결혼 전에 배웠던 경비 아저씨가 여전히 근무하시는 모습에 반가워 별도로 준비한 도시락 1개를 건네며 남편을 보러 왔다고 했는데 정말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니, 목 부장님이 이 회사 그만둔 지 5년도 더 넘지 않았나? 뭔가 이상한데? 목 부장이요? 저희 남편 과장이잖아요. 그리고 그만두다뇨? 제가 그렇게 이직 얘기를 해도 무슨 애사심인지 전혀 그럴 마음 없다고 했는데. 에이, 아저씨,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신 거 아니세요? 예? 내가 그래도 이 회사 짬밥이 몇 년인데 다른 일반 사원은 몰라도 임원 간부는 다 알지. 게다가 그쪽 남편은 성도 몫이라 특이하잖아. 내가 모를 수가 없지. 부장 승진도 아마 입사 동기 중에서 제일 빨랐을걸. 듣기로는 어디 스카우트 큰 회사로 갔다는 것 같은데 와이프가 그것도 몰랐어? 네? 아니 그러니까요. 와이프인 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상하네. 그리고 오늘 회사에 출근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알지 않아? 이 회사 주말 근무 없는 거. 나나 순찰하느라 휴일에 교대로 한 번씩 나오지. 이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거 하나 좋다고 하는데. 저는 경비 아저씨의 말에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출근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 남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태연하게 제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 나 지금 바쁜데 무슨 일이야? 당신 출근한 거 맞지? 그럼 아침에 나 출근한다고 당신이 배웅까지 해놓고 왜?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하고 어디 놀러라도 갔을까봐? 남편을 그렇게 못 믿냐? 그럼 혹시 나 몰래 이직했어? 나 지금 회사 앞이야. 근데 여기 경비 보시는 분이 자기 회사 옮긴 지 5년도 넘었다고 하더라. 게다가 과장이 아니고 부장이라고 하시던데? 그게 당신 지금 어디야? 도대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어? 자기야, 일단 진정해. 내가 집에 가서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일단 집으로 가. 아니, 나 이직했다는 자기 회사로 갈 거야. 설마 출근한 것도 거짓말은 아니지? 저는 순간 남편의 그 어떤 말도 믿을 수 없었어요. 15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승진한 것도 속이고 심지어 이직한 것도 속이는 남편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가뜩이나 성실하고 심성 착한 것만 보고 남편과 살았던 저는 그 배신감이 정말 어마어마했었죠. 그런데요, 그때 느꼈던 배신감은 앞으로 저에게 닥쳐올 미래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였고 그 일을 시작으로 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됐는데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손끝이 마구 떨려오는 것 같네요. 남편은 끝내 전화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저녁에 집에서 보게 되는데 집에 와서 남편이 하는 말을 들은 저는 그 어떤 것도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일단 당신 속인 건 미안해. 돈이 필요해서 회사 옮기게 됐어. 근데 먼저 회사랑 크게 달라진 건 없어서 당신한테 말을 못했지. 그게 말이 돼? 일단 부장으로 승진한 건 왜 속였어? 그게 부모님이 빚이 좀 있는데 그걸 내가 갚아야 했거든. 당신이 알면 기분 나쁠 테니까 말 못한 거고 이직도 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도 않아서 아무튼 정말 미안해.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다 떠나서 어떻게 며칠도 아니고 몇 년을 속일 수 있어? 처음엔 속일 생각은 없었어. 단지 우리 집 일로 당신이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야. 솔직히 월급은 당신이 나보다 더 많고 처갓집이 잘 사니까 내 월급 가지고 당신이 뭐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거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 생각이 짧았어. 처음엔 이렇게 길게 당신이 소개될 줄은 몰랐는데 그게 타이밍을 한번 놓치니까 계속 말할 수가 없더라고. 정말 미안해. 이런 식으로 알게 된 것도 정말 미안해.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연발하는 남편과 더는 대화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저에 대한 애정이라고 믿었던 저는 저 때문에 말도 못하고 수년 동안 소가리를 했을 남편을 더 이상 다그칠 수 없었는데 오히려 마음고생을 쓴 남편이 짠하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기로 했고 도대체 시댁에 빚이 얼마나 있길래 남편이 저런 고생을 했을까 생각하다 남편이 그럼 그동안 시댁에 돈을 어느 정도 보내고 있었는지 궁금하게 됐는데요. 의외로 남편에게 물을 것도 없이 서재를 정리하다 통장을 발견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금액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우연히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 누가 봐도 숨겨놓은 것 같은 책상 구석에서 통장 하나를 발견했고 그 통장엔 몇 년간 알지 못했던 남편의 진짜 급여가 찍혀 있더라고요. 저에게 만년 과장이라고 보여줬던 통장엔 세금 떼고 월 300만 원이 조금 넘게 찍혀 있었는데 남편의 현재 월급은 세금 떼고 6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급여를 받고 저에겐 월급이라고 300만 원 정도가 찍힌 통장을 보여주고 시댁에도 나머지 금액을 다달이 보냈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시댁의 빚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남편이 이 큰 돈을 보내야 하는지 저는 답답하기만 했었죠. 남편이 불쌍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때마침 만기가 되는 1억짜리 적금이 있어서 이번 참에 시댁 빚도 다 갚아드리면 남편이 더 이상 마음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러려면 일단 남편 모르게 시부모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오랜 시간 모아온 목돈이라 아깝기는 했지만 남편이 시댁에 보냈던 돈으로 다시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부디 빚이 1억은 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회사에 월차를 내고 시댁을 찾아갔죠. 그런데 제가 너무 의욕만 앞선 나머지 시부모님께 집에 가겠다고 연락도 드리지 못한 것을 시댁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고 깨달았고 그제야 급히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려 핸드폰을 꺼내는데 저 멀리서 웬 유모차를 끌고 오는 시부모님을 보게 됐어요. 유모차라니 저는 저 모르게 강아지라도 키우시는 건가 싶어 유모차 안을 유심히 바라봤고 그 안엔 강아지가 아닌 누구 아이인지도 모를 어린 남자아이가 타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동네 유세 아이인가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시부모님을 향해 걸어갔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제가 왔을 거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셨는지 제가 근처까지 갔음에도 눈치채지 못하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두 분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연스레 저는 그 대화를 듣게 됐고 남편에게 들은 그 어떤 거짓말보다 더 큰 충격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요. 아니, 요즘은 조리원도 시설이 좋다고 하는데 왜 우리 집에서 몸조리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다 잠실 사는 며느리들 오면 어떡하려고? 아니지. 걔가 회사 다니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와? 그리고 유미 애미가 법적으로 배우자도 아닌데 괜히 조리원에 갔다가 마음만 상하지. 이렇게 셋째까지 낳아줬는데 내가 저 몸조리라도 해줘야 덜 미안하지 않겠어? 그러게 내가 15년 전에 민우구놈 그냥 유미 애미랑 결혼시키자고 했잖아. 애도 못 낳는 며느리를 15년이나 끼고 사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두 집 살림하는 게 말이 되냐고. 당신 벌써 잊었어? 민우 사는 그 집이랑 당신 타는 그 차 누가 사줬는데. 그냥 좀 더 살다가 적당한 이유 찾아서 좋게 갈라서게 해야지. 지금 걔네들 사는 아파트가 값이 몇 배가 올랐는지 알기나 해? 괜히 책 잡혀서 이혼하면 뭐 하나 건질 게 없다고. 봐서 합의이혼으로 좋게 끝내야지. 손해 안 보는 거야. 가뜩이나 유미에게 사춘기라 그런지 이젠 뭘 좀 아는 것 같은데. 그럼 아빠랑 자기가 성이 다른데 알지. 왜 몰라? 요즘 애들이 얼마나 빠른데. 애당초 유미애미가 먼저였잖아. 옛날도 아니고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떤 여자가 15년이나 첩생활을 해? 시끄러워. 내가 안에서든 밖에서든 그 첩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 듣는 귀가 얼마나 많은데. 당신은 그 입이 문제야. 이 유모차나 끌어요. 나는 손목이 아파서 도저히 집까지는 못 끌고 가겠으니까. 에휴, 일이네. 둘째도 이제 3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다 늙어서 어린 손자들이나 보고 내 팔자다 어쩌다 이렇게 됐노. 아이고, 둘째도 셋째도 아들이라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데. 팔자 타령하지 말고 손귀한 집에 이렇게 대일 아들을 둘이나 낳아준 유미 애미한테 고맙다고 해요. 당연히 고맙지.
그러니까 빨리 정식 며느리 삼자고 하는 거 아니야. 유미 아버지가 이제 못 참겠는지 얼마 전엔 술에 잔뜩 취해서 나한테 전화를 했어. 내가 같은 아버지로서 얼마나 미안하든지 자기 딸 인생 책임지라고 막 악을 쓰는데 이러다 천벌받는 거 아닌가 싶어. 또 그놈의 입방정. 그리고 이렇게 쇠가 빠지게 도와주는데 왜 우리가 천벌을 받아? 그리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했어? 유미 애미 그게 기다릴 수 있다고 자처한 거잖아. 천벌은 무슨. 얼른 가요. 우리 손자 배고파. 저는 시부모님에 대해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요즘 세상에 첩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게다가 저도 모르는 남편 아이가 셋이나 있다는 소리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걸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일부러 시간을 뒀다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시댁으로 향했고 엘리베이터가 시댁이 있는 5층에 섰는데 아까 들어가서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는지 문 일부가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갓난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까지 들렸는데 떨리는 손으로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3개월 전 어버이날이라고 왔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여기저기 갓난아이 물건으로 보이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때 저를 발견한 시아버님은 놀라셨는지 말까지 더듬으셨어요. 아니, 네가 여기 어떻게 왔니? 저를 발견한 시아버님은 많이 놀라셨는지 손에 아기 우유병을 그대로 들고 계셨고 그때까지도 제가 왔다는 걸 몰랐던 시어머니는 아이가 울고 있는데 뭘 하느라 늦냐며 화가 잔뜩 나서는 방에서 나오시는데 그 카랑카랑한 특유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대체 분유 가지러 가서는 왜 여적이에요? 이봐, 잠실 며느리가 왔어. 아니, 너는 연락도 없이 여길 왜 왔니? 회사는 어쩌고? 그러게요. 제가 연락도 없이 왔더니 이런 꼴을 다 보네요. 이게 지금 다 뭐예요? 아, 그러니까 이건 말이다. 내 먼 친척 언니 며느리가 이번에 애를 낳았거든. 근데 그 언니 허리가 아파서 몸조리를 못 해준다고 하도 나한테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대신해주고 있는 거야. 마침 서울에 산다고 해서 겸사겸사. 그래요? 그럼 그 유미 엄마라는 여자를 제가 좀 봐도 될까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유미 엄마? 여보, 쟤 뭘 알고 온 것 같은데? 조용히 해. 네가 걔를 왜 보니? 너랑 상관도 없는데. 여기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뭐 얘기할 것도 없다만 너 많이 놀란 것 같으니. 그래, 나가서 커피라도 한잔해. 내가 사줄게. 시어머니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당황한 듯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도 그럴 게 아기가 계속 뒤로 넘어갈 때 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안에 있던 여자가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고 안에서 내용을 다 들었는지 당황하는 기색도 하나 없이 저를 노려보며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적반하장이라고 하잖아요. 딱 그거였어요. 오셨어요? 언제고 이런 날이 올 줄은 알고 있었어요. 내심 기다리기도 했고요. 야,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애 데리고 다시 들어가지 못해? 어머니, 언제까지 질질 끌 생각이세요? 저 어머님 아버님 핏줄을 셋이나 낳았어요. 아무리 동력심이 나셔도 이젠 더는 못 참아요. 여보, 얼른 쟤 좀 막아봐. 제가 여태 잘 있다가 왜 저래? 시어머니는 몹시 불안한 모습으로 시아버지를 부르셨어요. 하지만 이미 그 여자는 물러설 기색이 없어 보였고 저 역시 모든 걸 다 아는 이상 더는 속고 싶지 않았기에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작정을 했는데요. 어머니, 저 사실 아까 아파트 입구에서 두 분이 나누시는 대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거 봐. 내가 당신 조용히 하라고 했지? 그것도 내 탓이야? 나 혼자 떠들었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어. 당신은 민우한테 전화해. 며느리가 다 알게 됐다고. 당장 집으로 오라고. 시아버님은 모든 걸 체념한 듯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오늘 처음 본 그 여자 입에선 기가 막힌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말로도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네요.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이미 그이한테 전화했으니까. 그리고 미리 말하지만 당신보다 내가 먼저였어요. 비록 결혼은 당신이랑 했지만 애도 못 낳는 당신이랑 평생 살 마음 없다고 그이가 말했고 적당한 때를 봐서 이혼하고 나머지 삶은 나랑 우리 아이들이랑 살기로 이미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그 사람이랑 이혼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한테 이제
아빠를 돌려달라는 소리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남편이랑 그런 사이였다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그럼 다 알면서 셋이 짜고 절 속인 거예요? 아니, 왜요? 제가 먼저 불임이라 결혼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는데 굳이 왜 저를 속여요? 그건 당신 집이 그렇게 부자라면서요. 집도 사주고 차도 바꿔주고. 사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이랑 헤어질 생각이었어요. 6년이나 만난 날 당신 만났다고 헤어지자고 하는데 괘씸하잖아요. 근데 어떡해요. 이미 나는 그 사람의 아이를 가졌고 당신은 불임이라고 하니. 여기 계신 부모님도 그이도 저를 붙잡는데.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기다리려고 했던 거예요. 당신이 그이랑 이혼할 때까지요. 우리 큰애가 벌써 14살이에요. 아빠가 있어도 법적으로 남이라니 너무 불쌍하진 않아요? 당신은 그동안 남편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니 이젠 내 차례예요. 저는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라 목에서 말들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교복 입은 여자아이와 남편이 같이 들어오는데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부하가 치밀어 올랐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손을 갖다 붙였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여자애가 놀랐는지 아빠 괜찮아? 라고 말했고 지 엄마처럼 적을 죽일 듯 노려보는데 이런 말 한심하게 들리겠지만 남편을 많이 닮은 그 아이도 미워 보였어요. 그런데요.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한 그때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저는 이혼이라도 구걸하려고 그러는 건가 싶었는데 남편의 입에서는 정반대의 말이 나왔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첩녀는 방방 뛰기 시작했는데 정말 가관이 아니었어요.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일 놈이고 못난 놈이야. 하지만 나 단 한순간도 내 아내가 당신이 아니라는 생각한 적 없다. 그건 믿어줘. 뭐? 이 꼴을 하고 나보고 그걸 믿으라고? 오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애를 셋씩이나 낳은 내 앞에서 그게 할 소리야? 그럼 난 15년 동안이나 당신 애들 낳고 키우면서 숨어 지낸 난 뭐야? 내가 무슨 씨바지니? 그래서 매달 너한테 300만 원씩 주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셋째는 정말 네 멋대로 가진 거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애는 나 혼자 만들어? 그래서 뭐 이혼 안 하겠다고? 민우야, 너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정말 이혼 안 할 거야? 당신 가만히 있어. 우리 민우가 생각이 있나 보지. 미친놈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난 두 사람 다 사랑하고 책임지고 싶은 마음뿐이야. 아이를 못 낳아도 당신은 내 아내고 내 아이를 낳는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걸로 안 되겠어? 거짓말하지 마. 오빠는 저 여자가 아닌 저 여자 집안의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래. 솔직히 어떤 놈이 그걸 포기할 수 있겠냐? 막말로 내가 우리 집사람이랑 살았기 때문에 너한테 달마다 300만 원씩 줄 수 있었던 거야. 다른 평범한 여자였어 봐. 가당키나 할 것 같아? 근데 넌 300만 원도 부족하다고 내 월급 전부를 욕심냈잖아. 그야 오빠가 이혼하면 그 돈 전부 우리 생활비를 쓸 수 있으니까 당연히 아깝지. 그럼 네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줄 수 있어? 니네 집에서 똑같이 그래줄 수 있냐고. 뭐? 미친놈? 어찌됐든 결국 날 선택한 건 돈이었네. 그런 놈인 줄도 모르고 난 두 집 살림하느라 월급도 쪼개 쓰는 놈이 불쌍해서 도대체 시댁에 빚이 얼마나 있길래 그러나. 대신 갚아주려고 했었네. 당신들 진짜 무섭다.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그렇게 남편을 경멸하듯 소리쳤어요. 그러자 저의 태도에 첩녀는 무슨 희망이라도 생겼는지 배시시 웃었고 남편에게 살살 웃으며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저거 봐. 저 여자 오빠랑 더 이상 살 마음 없어. 그러니까 오빠가 먼저 이혼해. 저 여자 재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오빠도 돈 잘 벌잖아. 오빠가 능력이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래. 저 여자한테 갖다 주는 돈 그거면 우리 5 식구 문제없이 살 수 있어. 집이야 대출받아서 더 좋은 집 사면 되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도 이제 법적으로 떳떳하게 오빠 배우자로 살고 싶어. 나 그럴 자격 있잖아. 그러니까 오빠 제발 이혼해. 어? 우리 애들을 생각하라고. 너도 진짜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대출을 받아서 더 좋은 집을 사? 그건 누가 갚는데.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 이혼하기 싫다고. 저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이혼 타령을 하는 첩년과 부부싸움이라도 하는 것 같은 남편을 보고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고 싶었어요. 어차피 신뢰는 깨졌고 15년이나 속아 산 세월이 너무 억울하기만 했기에 어떻게든 제 억울함을 보상받을 방법을 찾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나가려는 저를 붙들었고 자기는 이혼은 절대 하고 싶지 않다며 남의 아이 입양한다는 생각으로 자기 아이 셋을 입양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 순간 첩년의 눈이 돌았어요. 그리고 품에 안은 아이가 위험해 보였는데 시아버지가 달려가 아이를 빼앗다시피 안으셨고 옆에서 시어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첩년은 계속 무슨 짓을 할 것만 같았어요. 그러다 어떤 이유인지 남편이 쿵 하고 주저앉았고 괴로운 듯 배를 움켜잡더니 짧은 시간이었는데 정신을 잃더라고요. 사람이 하도 속으니 처음엔 쓰러진 남편을 보고도 저것 역시 연기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남편은 정말 정신을 잃은 것 같았고 시부모님과 첩년은 놀라 호들갑을 떨었는데 이윽고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간 남편은 정밀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법적 보호자인 저에게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암세포가 퍼져 수술은 의미가 없다고 했고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며 환자에게 잘 해주라는 소리를 하셨는데 기분이 정말 묘하더라고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남편 몸이 자꾸만 마르고 안색이 좋지 않은 걸 잦은 야근과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탓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병 때문이었다는 걸 그제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남편이기에 저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저는 법적으로는 남편의 배우자였지만 마음으로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저와는 달리 첩인 그 여자는 남편의 췌장암 말기 판정에 아주 난리가 아니었는데 무슨 심파 영화라도 찍는 주인공처럼 이게 뭐야? 나는 내내 당신만 기다렸는데 나랑은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어쩌다 그런 병에 걸렸어. 나랑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오빠 정신 좀 차려봐. 라며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붙들고 오열을 했어요. 그러자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참 여자를 남편의 아내로 알았는지 딱하다는 듯 치근한 눈으로 바라봤고 저는 그 시선을 고스란히 느끼며 아이가 없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아이 없이 이혼을 하면 저 여자가 바라던 대로 되는 걸 텐데 이런 말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어차피 얼마 남지 않은 남편 저대로 보내는 것도 손해볼 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쩌면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죽어서도 남편이란 이름으로 저 남자가 평생 저를 쫓아다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자가 원하는 대로는 해주고 싶지 않았으니 이제와 생각하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나 싶네요. 하지만 저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만 걸었고 남편의 월급 통장도 모두 챙겨 더는 그 여자에게 한 푼도 가지 않게 했는데 저희 아빠가 최근에도 남편의 차를 바꿔줬거든요. 그 명의도 제 앞으로 돌려놨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병원은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고 뒤늦게 그 첩인 여자는 저희 집에 들이닥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이혼을 하라며 그리고 어떻게든 위자료는 챙겨줄 테니 상간녀 소송도 취하하라고 저를 채근하는데 저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쪽은 우리 오빠한테 5만 정 다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왜 이혼을 안 해요? 그쪽도 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저랑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한 말. 어차피 그 사람 벌받아 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소원이라도 들어주려고요. 뭐예요? 당신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나 엿먹이려고. 나랑 우리 애들 끝까지 오빠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맞아요. 그동안 속은 시간도 억울한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죠? 내 친정에 돈 많은 거 안다고 했죠. 두고 봐요. 난 상간녀 소송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죽고 나면 니들이 나 속인 거 다 묶어서 피해 보상으로 고소할 거야. 그쪽이 가져갈 수 있는 건 한 푼도 없어. 오히려 내 남편이 그동안 생활비로 갖다 바친 거 다시 토해내야 할걸? 그러니 각오 단단히 해. 미리 변호사라도 선임하든가. 과연 네 편을 들어줄 변호사가 있기는 할까? 저는 그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첩년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얻은 것도 없이 겁만 잔뜩 집어먹은 첨녀는 자기 남편을 사랑한 죄밖에 없다는 망언을 하고 내 집에서 나갔는데 어찌나 허탈하던지 웃음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한때는 행복하다고 생각한 저의 결혼 생활이 떠올라 눈물이 핑 돌았는데 더는 남편과 살았던 이 집에서 살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짐을 싸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사위가 췌장암에 걸렸다고 이곳저곳 수술이라도 가능한 병원을 찾고 계신 부모님에게 15년 동안 제가 속아온 이야기를 모두 해드렸는데 두 분도 충격이 컸는지 그 넓은 친정집에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그리고 이윽고 저희 엄마는 저를 품에 안아주시며 괜찮다고 저를 위로해 주셨는데 애써 버텨왔던 마음이 엄마의 품속에서는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 후 저희 집은 비상이 걸렸어요. 온 식구가 모여 제가 당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죠. 우선 매제가 변호사였기에 모든 법적인 절차는 매제가 맡기로 했고 발이 넓은 사업가 형부는 규모는 동네 슈퍼만큼 작았지만 그래도 직원 5명을 두고 운영하는 시부모님의 공장을 회생 불가능하게 하겠다며 저에게 약속을 했는데 죽음을 코앞에 둔 그 사람을 생각하니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나? 마음이 괴로웠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오랜 시간 저를 기만한 그들을 봐줄 수 없다며 이를 갈았고 남편을 참 예뻐했던 저희 아빠는 그런 복수보다도 병원에 가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오셨는데 다행인지 뭔지 남편은 의식이 돌아와 그 첩인 여자의 병간호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로부터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 호적이라도 올리게 지금이라도 합의이혼을 하던지 아니면 아이들을 저희 호적에 올려달라고 요구하라 하셨다는데 이 와중에도 그런 말을 하는 시아버지에게 저희 아빠는 절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를 치고 오셨대요. 제가 불임이어도 괜찮다고 하더니 사실은 저렇게 핏줄에 연연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서로가 이런 바닥을 보진 않아도 됐을 텐데 그저 그들의 욕심에 놀아났다는 생각에 저는 아무리 마음을 독하게 먹어도 씁쓸하기만 했고 무엇보다 속아서 보낸 세월이 그저 억울하기만 했는데 그렇게 힘든 사괴혈을 끝으로 남편은 결국 아무것도 매듭짓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듣기로 마지막으로 남편이 저를 찾는 것 같다고 했지만 차마 그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봐주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저 그간의 잘못을 그런 식으로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죽음이 면죄부가 될 순 없으니까요. 그 후 남편의 장례가 시작됐어요. 3일 내내 이미 멀어질 대로 멀어진 시부모님은 아이들만이라도 호적에 올려야 한다며 저를 괴롭혔고 저희 친정가족들은 그런 시부모님과 팽팽하게 맞섰는데 주변의 시선 때문인지 첨녀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렇게 대단한 사랑이라고 노래를 하더니 결국 상간녀 소송으로 자기한테 피해가 갈까와 아이 셋을 시댁에 그대로 두고 야반 도주하던 모습을 감췄는데 아마도 남편이 죽으면 자기한테 얼마간의 보험금이나 퇴직금 같은 돈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보험사나 남편 회사의 사실혼 관계도 보험금이나 퇴직금, 그 밖에 연금 같은 걸 수령할 수 있냐고 문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자기 앞에 돈 한 푼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 버리고 간 첩은 15년이나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의 월급을 15년이나 저한테 받아간 것들이 증거로 인정돼서 상간녀 소송으로 평균적인 보상금을 넘어선 1억을 저에게 지급하게 됐어요. 물론 그 여자가 1억을 갖고 있을 턱이 없기에 앞으로 경제적 활동이나 재산 축적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진행한 소송이었죠. 그리고 어떻게든 남편의 아이를 호적에 올리고 싶었던 시부모님은 결국 당신들 호적에 그 아이들을 올리는 것을 선택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사별이긴 했지만 이혼이라고 생각하고 더는 그들과 엮일 생각이 없었어요. 게다가 형부와 매제라 하여금 시부모님과 첨녀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지자 각자 저를 찾아와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는데 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들 외면한 채 그대로 서울 생활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거주지를 옮겼죠. 처음엔 그냥 조금 머물렀다 가려고 했던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마음의 치료를 받다 보니
다른 곳은 가고 싶지 않아졌고 그렇게 저의 두 번째 터전이 되어버렸어요. 아직은 뚜렷한 직업은 없지만 이곳에서 이것저것 새로운 도전들을 하며 바라던 여유를 갖고 생활하다 보니 그 지독한 마음의 상처도 아물어 가더라고요. 원래 상처라는 것이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지금의 제가 썩 나쁘지 않아요. 비록 남편에게 속아서 보낸 세월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앞으로 제가 살아갈 미래는 예전보다 훨씬 값지고 행복할 것이기에 저는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보상은 사실 저의 잃어버린 행복한 시간을 되찾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지금은 강한 확신이 들어요. 그런 행복한 시간을 이미 저는 살고 있거든요. 원래 인간은 경험으로 배우는 동물이잖아요. 저는 제가 앞으로 어떤 걸 배워갈지 매일매일이 설레고 기다려져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떤 경험을 갖고 계신가요? 부디 그 경험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성장시켜주는 좋은 영양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덕분에 많은 걸 비우고 또 채웠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도 저에겐 값진 경험이 될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